정보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김광진 의원실이 제가 있을 때 네. 저희가 정보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국가정보원 가갖고 예.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테러 방지 관련해 갖고 그때도 이제 제가 갔을 때가 그러니까 한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 달쯤에 이제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 이제 대테러 상황실이라고 해갖고 그것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뭐 기억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여기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이것까지 많겠지만 아니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쉽게 연상하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보는 그 장면 그대로예요. 드라마에서 왜 뭐 테러 운영실이니 뭐 해갖고서 이제 나오는 그 장면하고 그대로 똑같던데 이제 가갖고 뭐 들어갈 때 휴대폰을 다 압수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휴대폰 압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도 갔을 때 이제 테러 방지법 관련해 갖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 1년 만에 지금 와갖고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와갖고 이 문 밖에서 망부님 말씀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누가 와갖고 문 앞에 서 있다가도 무서워서 그냥 가겠다. 목소리 밖에까지 쩌렁쩌렁 울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이 앞집에 개한테 맛있는 것 좀 주십시오. 그 개 때문에라도 무서워서 갈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냥 막 계속 지저대갖고. 너무 고마운 게 누가 왔다 가면 제가 계속 짖으니까 누가 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 왔는 거 아셨죠? 아니 그래서 아까 개소리 나길래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문자 보내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앞집에 이사를 왔는데 이 강아지가 막 짖어 누가 오나 짖어 근데 아줌마야 그러면 조용해요. 그러니까 나 알아듣는 거지. 저 개도 이제 저한테 정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네 번째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미친 듯이 짖어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간 보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냄새인 거야. 아는 익숙한 몇 번 좀 짖다가 아유 저기 우리 앞집 강아지 영웅이에요. 우리 집 그냥 지켜주는 강아지. 어찌나 애가 똘똘한지. 하여튼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 자 오늘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이 고상만 조사관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의 간단한 경력 또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 그 옛날 그 조사 뭐지 그 진상조사위원회 그 첫날 처음에 와서 방송할 때 이제 그동안 뭐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했던 얘기대로 그대로 할까요? 간단하게 이제 경력을 딱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님 사인을 조사하는 조사관으로 국가기관 조사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준하 선생 전문가. 그다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완용 아시죠? 친일파 이완용의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하는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 기속해서 독립운동가들 후손분들을 위한 재정으로 쓰도록 하는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을 했었죠. 그리고 이 정도야 이 정도. 어쩌면 이때 이런 이야기를 또 그다음 다시 사람이다 저자 맞습니다. 제가 쓴 네 번째 책. 지금 책은 몇 권이나 내셨어요, 총? 제 이름으로 낸 책은 5권. 제 이름으로 낸 책. 혼자 단독으로 낸 게 5권. 그러니까 읊어주시면? 그렇죠. 그걸 제가 기다렸던 거예요. 첫 번째 책이 제가 이 방송에 출연료를 안 받고 나오는데 대신 그쵸. 우리 망씨 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게 책 광고 해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 책이 제가 2003년도에 낸 책. 인권운동가가 쓴 인권 현장 이야기 네가 뭔데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가 뭔데? 이 책에 담긴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이 뭐냐면 왜 최근에 요 근래에 했던 그 존속살인 여무기수
김신혜 사건이라고 김신혜 사건. 예, 여러 시사 프로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존속살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저한테 2000년도에 반부패 국민연대 국장할 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줘서 15년간 제가 그 일을 했는데 2003년도에 제가 네가 뭔데라고 해서 젊은 인권운동가가 쓴 인권 현장 이야기 네가 뭔데에 그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게 이후에 신동아에서 백매로 원고를 좀 실어달라고 해서 그걸 써줬어요. 그걸 써줬더니 그 후에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서 미스테리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사건 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데 올라가서 그걸 보고 PD 수첩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뉴스 추정 60분 같은 작가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김신혜 사건이 4번 방송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수감 중에 있는 재소자가 처음으로 재심이 결정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제가 쓴 첫 번째 책 네가 뭔데. 네. 2003년에 네가 뭔데. 네가 뭔데라고 한 인권운동가가 쓴 인권 현장 보고서 네가 뭔데. 예. 이 여기서 네가 뭔데라는 제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게요. 그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거를 마친 분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이 2분밖에 없었어요. 네가 뭔데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은 뭐 이 제목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인권 현장에서 철거, 빈민, 아동, 장애 뭐 이런 노점상들의 강제 이런 거, 군사망 사고 이런 거를 조사하러 가면 그러면 그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예, 내가 좀 이거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장례식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찰한테 좀 비집고 막 이렇게 하면 네가 뭔데? 나 인권운동가. 그러면 인권운동가? 야 연행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가 뭔데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책으로 썼던 거고 두 번째는 또 아시는 분이 있네요. 바로 바로 어제였어요. 만 18년 전 98년도 2월 24일 날 오늘이 25일이잖아요. 예, 오늘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취임한 지 만 3년 되는 날인데 바로 어제는 18년 전에 판문점 241GP 3번 벙커에서 숨진 그 3스타 아버지가 삼성장군이잖아요. 그 삼성장군의 아들인 판문점에서 김훈이라고 하는 김훈 중위 사건. 김훈이라고 하는 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담은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책이 JSA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돼서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사건이.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진실을 쓴 게 몇 년도? 그게 2010년도. 2010년도면 그냥 8년 전이네요. 네, 그렇죠. 8년 아니죠. 6년 전이죠. 6년 전에 그 책이 나왔다. 그래서 그 제목이 다시 뭐라고요? 그날 공동경비 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공동경비 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게 2006년도 있었나? 네. 자, 책 좀 빨리 올려주세요. 요게 2006년도에 두 번째 책. 그다음 2010년도에 나온 책이고 그 책이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언론 보도 나와서 아실 거예요. 작년에 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그 가지고 영화를 최근에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 감독이 4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걸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해서 동의를 구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조만간에 이제 아마 보도는 몇 개 나왔었는데 뭐 임스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은중이 역으로 나오는 그리고 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김은중이 그날 JSA에서는 그날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건데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과 그 진실을 파헤치는 그 아버지와 그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 누구겠어요? 주인공이구나. 배우는 누가 돼요?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소속 인권 제가 그때 당시에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처음 제가 접수받아서 했는데 그건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배우가 누군지? 배우가 다만 예쁜 여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꾼대요 얘기를. 말도 안 돼. 그래서 저기 누구야 그 송강호 씨 정도가 나와야지. 송강호 씨 정도가 고상만 조사관의 역할을 아버지가 주인공이야. 아버지가 주인공. 아버지의 전쟁이잖아요. 참아야지 못하겠어. 하여간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쓴 책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2012년도 장준하 선생님의 외부 과격 흔히 드러난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 파문과 이슈가 됐을 때,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그 사건을 추적했던 과정을 담은, 그 조사관의 대국민 보고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 이게 감옥에서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죠. 돌베개에서 낸 책인데요. 묻지 못한 진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요 두 개는 못 봤고 이거밖에 못 봤는데 그러세요? 이거하고 곧 요즘에 새로 나오신 거. 근데 책을 진짜 재밌게 써요. 아니 왜 보통 사람이 말을 재밌게 하면 글이 재미가 없거든요. 아니면 글이 재미있는 사람은 말을 못해. 근데 말이 재밌으면서 글을 뭐 꼭 녹취한 거 무슨 쓴 것 마냥. 제가 이제 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하시는 말, 특히나 저를 잘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옆에서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니까. 책을 읽으면 제가 옆에서 똑같이 막 흥분해갖고 침 튀겨가면서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것 혹시 같다고. 그 책을 집필할 때 본인이 말로 하고 그걸 누가 녹취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글, 책이든 모든 글은 일단 제가 읽을 때 편해야 돼요. 제가 편하지 않은데 남이 이렇게 편하게 읽히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숨소리까지 제가 담아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글하고 말하고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은 막 무슨 말인지 해도 글로 쓰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그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서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고상만 조사관님의 책은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재미진 이야기로 막 써져 있어요. 야, 이분은 저희 엄마 71세 고상만 조사관님 책 3권 모두 읽으셨다고. 이런 훌륭한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방송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책도 다작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책이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이고, 네 번째가? 네 번째 책이 2013년도인가요? 그때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에 이제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 상도 받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썼던 글 중에 사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는 이야기는 일상생활의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그 슬픈 감정 또 제가 느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쓴 건데, 그걸 묶어서 인권운동 이른바 에세이집 같은 건데요. 아내 이야기도 좀 있고, 제가 인권운동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걸 묶어서 다시 쉼표 사람이다. 다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도 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인데 이 책. 그랬구나. 저도 보면서 참 마음이 자기가 쓴 책인데. 하긴 나도 내가 한 방송 보고 어느 날 감동해. 와, 그렇구나. 그래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낸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이거는 장준하 선생님이 작년에 40주기였는데 돌아가신 지 서거한 지 40주기였는데 그거에 맞춰서 40주기에 맞춰서 장준하 선생님이 생전에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죠. 지금 테러방지법도 사실 여기에 연동돼 있는 건데, 바로 그 한 개인에 대한 정권의 그 반대자, 이것이 이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 권력 독재자의 반대자라고 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도감청하고, 아까 이제 우리 망부님께서도 막 그러네 진짜. 그렇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거를 다 써서 기록했던 바로 그 중앙정보부의 그 비공개 문서인 그것을 그러네. 토대로. 보니까 이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테러방지법으로 지금 쟤네들이 수집하려는 정보가 소위 이 책 속에 들어있는 중정이 기록한 망치미래. 저 새끼가 저 망치미 욕해서 그래.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라는 책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책은 잘 팔려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게 보통 뭐 아시죠? 책 아직 지난번에 우리 그 출판 기념회 때 이때 봤었지만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책 내시지 않았나요? 혹시? 한 번도 책 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질투할까 봐. 아니. 1월 달이 그 책을 이렇게 얼마큼 팔렸는지
출판사에서 이제 인쇄 보고를 해요. 예. 해마다 1월에 1월하고 이제 7월에 아. 반기별로 한 번씩 오, 이제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이회수 선생님 정도 급이 돼야지 이제 될 것 같고. 근데 여하간 하여간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책 5권으로 그 바쁘구나. 예. 야.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따뜻한 그러니까 겨울을 많은 분들이 보냈다는 좀 얘기는 예, 도와주셔서 그리고 좀 아니 근데 그랬죠. 책이 사실은 이게 저도 재미없는 책은 못 권하겠더라고요. 예. 예, 이게 좀 권해드리고 본 사람들이 재밌어요 했어야지 이게 권해드릴 만하지. 이 사람들이 보고 내가 재미없는 책은 못 권하겠더라고. 근데 이 고상만 조사관님 책은 권해드릴 만한 책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제가 방송. 근데 잘 저는 제가 이렇게 네. 책을 홍보해야 되는지 솔직히 지금 알았어. 아니,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못 해드리고 죄송해요. 자, 여러분, 우리 장준하 선생님, 아니, 장준하 선생님, 왜 이러냐. 아, 왜 그러죠? 고상만 조사관님한테 네. 앞으로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으려면 우리가 책을 많이 사야 돼. 감사합니다. 자, 뭔 말인지 알았죠? 네. 자, 이 5권의 책 이름을 네. 앞으로 적어 놓고, 고상만 조사관님이 다녀가시면, 또 이 책을 산 사람 인증해라 뭐 이래가지고 또 불러야 돼요. 저게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기 전에 제가 풀로 쫙쫙 붙여놓고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또 이제 제가 또 이쁘게 새로 적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책을 5권을 내셨다. 네. 경력, 그 다음에 저서, 예. 이런 분이에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책을 내시기 전에 최근에 하셨던 일이 네. 김광진 의원실에서 그쵸. 보좌관으로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있었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광노현 교육감님하고 같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 관련 업무 공무원으로 이제 일하면서 제가 잘못한 교장 한 8명 정도 파면 시켰습니다. 아주 제가 세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갖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은 보수나 진보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나쁜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바르게 잡아달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바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2010년도 그때만 해도 처음에 막 들어갔을 때 어느 학부모가 어느 교장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민원 전화를 냈어요. 제가 그때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막 처음에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 첫 진보 교육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전에는 다 보수 교육감이 그냥 뭐 꽂아서 들어간 거고 2010년도에 마침내 직선에 의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민원 전화가 딱 왔는데 아무개 교장이 어떻게 해서 돈도 받고 뭐도 하고 잘못한 게 있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민원 전화가 왔는데 그 민원 전화를 딱 봤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해당 교장한테 그 감사관에 있는 직원이 전화를 하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민원이 아무개 학부모한테 들어왔으니까 빨리 뭐 조치를 취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일은 학교 내에서 해결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화를 많이 바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돌아갔어. 거였습니다. 근데 광명 교육감 잡혀가면서 도로 그렇죠. 지금 그 교육청이 문용인 체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 이제 또 새로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민원을 내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제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으로 현재는 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민원을 내면 누구를 반드시 만나야 되냐면, 민원인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피해자를 만나야 돼요. 그죠? 우리 망부님이 만약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죠.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 만나요. 안 만나왔어요. 지금까지. 이 교육청에서 민원을 내면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도 내면서 동시에 받은 건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조사 결과 뭐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종결 처리한 뭐 이런 것만 그냥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교육감의 관심 사항이거나 뭐 이런 정도 사안이 아니면 대부분이 다 확인 결과 뭐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도 안 하고 종결한 거네. 더군다나 그 조사를 안 한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건 진짜 제가 양쪽에서 다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낸 놈이나 받은 놈이나 똑같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공무원의 이 복지부동의 자세야. 민원을 낸 사람이나 민원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들이. 감사나 조사나 모든 것, 네.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왜 기구가 유지되는 거냐면 가해자를 위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을 낸 사람의 의혹을 해소해 주든지 억울함을 해소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후에 좀 바뀌었어요. 민원인들을 반드시 먼저 만나 어떤 내용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 보고서를 쓰게끔.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민원인의 주장을 반드시 쓰고 그리고 나서 민원인이 어느 부분들을 이건 확인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받아서 반드시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제도화 문제죠. 된 거예요? 제도화가 아니라 이제 관행화되도록 만든 거죠. 제도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행이 돼서 그런지 지금 이제 우리 딸네 학교에서 누가 네. 급식이 후졌다고 예. 교육청에다 신고를 했대요. 예. 그랬더니만 교장이 아침에 조회 시간에 네. 누가 신고했는지 자기가 다 들었다. 네. 그러면서 교장이 애들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문제는 여기 창동이 어디죠? 창동인 북부교육청이죠. 거기에 문제예요. 아. 예. 이게 무조건 청으로 오는 건 아니고, 아. 예, 관할 교육청에 서울교육청이 아니라 예. 관할교육청 관할 북부지청이니까. 예, 북부지청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관할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는 문제는 좀 고등학교 이상의 무슨 사안이 좀 중대한 뭐 이런 것도 기획조사라든지 뭐 이런 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한 그런 일들을 아마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예. 오케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저는 이제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니까 네가 뭔데가 구입이 안 된대요. 네가 뭔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가 길어질까봐 네. 설명을 안 드렸는데 책을 몇 권 썼냐고 하시길래 그냥 네. 물어본 거고 사실은 네가 뭔데에 대해서는 제가 절판을 시켰습니다. 왜요? 절판을 시킨 이유가 이 책이 사실은 이제 지금 도서관에는 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국어교사 모임, 이른바 책다세라고 하는 곳에 권장도서로도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래서 3세까지는 그때 책도 찍고 근데요? 5년간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책 잘 내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 책이 제가 처음 낸 책이잖아요. 굉장히 계약을 잘못해갖고, 책은 3세나 찍어서 팔렸는데, 제가 인세는 1원도 못 받은, 그래가지고 회사가 어디예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얘기를 좀 제가 좀 할까요? 네. 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 얘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 책을 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2003년도에 제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기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2기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의 개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건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기억력이 잊혀질까봐 그래가지고 이걸 책으로 좀 써야 됐다 해서 쓴 게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완도의 존속살인 여무기수 김신혜 사건이라든지 이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법원에서 선고가 나왔던 이태원 버거킹 살인 사건 조중필 씨 사건 이것도 이제 이 책에다가 그 책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조중필 씨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네.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갖고 읍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이 조중필 사건이 그때 당시에 이미 에드워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번에 진범이 됐던 이 사람이 범인인데 우리나라 검찰이 잘못해갖고 현재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이제 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제 장애인 노점상의 그 억울한 죽음,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한 가운데 결국 그 분노에 스스로 몸에 강남구청에서 분신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죽어간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경찰들이 그 사람을 에스코트하고 강남대로로 해서 용인으로 가는 장면을 제가 글로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의 억울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가운데 그 울분에 노점상을 하던 걸 강제 철거당한 후에 분신 자살을 해서 사망하니까 경찰 학생들이 이 분을 그 연세대학교의 노천강당으로 들고 가서 거기서 노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강남 성모병원을 완전히 그냥 다 막아버려요. 쓰레기차로. 그리고 나서 막 하루 종일 싸우다가 결국은 이분을 노제를 치르지 못하고 바로 용인에 있는 그 묘지로 가는데 다른 데로 빠져나갈까봐 모든 경찰차들이 그 연구차를 감싸갖고 이제 가는데 그걸 제가 한국감정원 건물 17층에서 이제 내려다보면서 제가 반드시 우리 선생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셨는지 이걸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책을 그래가지고 다시 재출발하면 안 돼요? 아니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쭉 써갖고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책을 내니까 어딜 가서 책을 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연히 그냥 출판사 가서 얘기하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누가 암흑의 출판사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가면 한다고. 그래서 딱 가져갔죠. 그랬더니 이 출판사 사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원고가 너무 좋은데 나도 진작 이런 책을 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정말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내준다고 해서 감지덕지하는데 자기네가 근데 이 책을 내는데 선생님이 유명한 분도 아니고 그때 이제 막 2003년이니까 30 몇 살이고 책도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뭐 인지도도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책을 내는데 이게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3,000부가 팔릴 때까지는 인세를 못 드려도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책만 내준다 해도 감지덕지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감지덕지의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 3세면 3,000부 이상 팔린 거 아니에요? 1세가 3,000부를 찍은 거니까 1세 다 팔릴 때까지는 안 드려도 되냐 해서 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딱 했는데 그 후에 이 책이 책다스에서 권장도서도 선정되고 모두 되고 갖고 책이 3세를 뭐 도서관 가면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도서관 가서 보니까 2세 찍고 3세 찍고 막 이런데 저한테는 얘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계약을 했거든요. 보통 통상 5년 계약을 하는데 가갖고 제가 이제 가갖고 제가 원래 좀 마음이 약해서 변호사를 보냈어야지. 마음이 약해서 누구를 이렇게 막 쪼질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장님 책 얼마나 팔렸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번 한 짓이 그거예요. 5년간 한 짓이 맞아.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여기 이런 나쁜 그래서 막 여기 뒤지다가 어디 있었는데 못 찾겠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뭐 얼마 안 팔렸어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맨날 막 찾다가 그거 얼마 안 팔렸는데 하여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해서 그럼 제가 그럼 그거 좀 고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5년을 지난 거예요. 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몇 건이 팔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예스24가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스24를 보면 판매 지수가 꽤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쪽에다가 그냥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거예요. 몇십만 권은 팔렸을 텐데 그 무슨 아니, 몇십만 권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많이 팔렸을 텐데 네. 근데 하여간 3세를 찍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3,000부 당시에는 3,000부를 찍는 게 기본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맨날 얘기도 안 해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따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예스24에다가 물어봤어요. 제 책이 예스24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때 해봐서 아는데 그거 보냈더니 그거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출판사하고 분쟁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가운데서 말전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직접 물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어이가 없다. 직접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년이 되는 날 네. 제가 포기하고 몇 번 팔렸는지를 물어보는 걸 포기하고 제가 갔어요. 그 출판사에 제가 이제 계약서 쓴 날 그 5년 전에 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제가 사장님한테 제 책이 5년이 됐으니 이제 그 출판 계약이 끝났다. 그러니 나는 오늘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래서 절판을 시키러 왔으니 이걸 해달라 했더니 이 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책이 팔리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쁜.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뭐 책이 얼마 팔리지도 않는다고 맨날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 권도 얼마가 팔렸는지 여태까지 듣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따지러 온 건 아니고 여하간 그래도 저의 책을 내주셨으니 제가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만 내고 싶고 그리고 제 책이 얼마 팔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굳이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둘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잘 났든 못 났든 예, 저에게는 이 책이 제 또 다른 정신적 자식입니다. 자식을 여기다가 구박받게 두고 올 수는 없으니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데서 책을 낼 생각이냐고 해서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했더니 아니 그럼 그냥 놔두시지 그래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방 때리고 싶은데 아닙니다. 아니 소송을 했어야죠. 그래서 진짜. 아니 얘기가 있다니까 이게 더.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이렇게 누가 계약을 해지하자고 갖고 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해지해야 되는지를 또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조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다 염두에 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염두에 두는데 마음이 약해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면전에서 그 얘기를 못했대. 그래서 그냥 이 뒤에다가 오늘 날짜 쓰시고 네가 뭔데 출판 계약을 해지함. 그리고 사장님 이름 쓰시라고. 그리고 나 내 이름 쓰고 그리고 사인하면 지문을 찍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오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딱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저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격분으로 만드는 상황이 있었어요. 뭔데요? 그 계약서를 딱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로 이제 끝냈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분이 지금 자기네들이 5년 전에 비해서 책을 굉장히 잘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보다 훨씬 더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출판부 직원의 3명인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부르더니 책을 갖고 오래요. 이 최근에 낸 아무개 책 3권인가를 그래가지고 갖고 오면서 막 보여주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당연히 5년 지났으니까 잘 만들길래 이분이 저한테 이제 인센을 한 번도 못 줬지만 이 책이라도 주려고 이 책을 3권을 갖고 오라고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진한 고상만은. 그래서 그래 고맙다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근데 다 보여주더니 이거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 상황에 책 3권 안 줘갖고 그 책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책도 안 주고 그걸 다시 가져가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참 나쁜 사람이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러니까 얘기가 끝까지. 복수전 잘해야 돼. 자, 제대로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 제가 복수전을 합니다. 어떻게 됐냐? 그로부터
그게 이제 2003년이니까 2008년에 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책을 내자라고 하는 다른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북이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북 출판사에서 이 책을 네가 뭔데를 다시 내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책 계약에 대한 의사가 있느냐. 자, 그래서 북한 이북이 아니라 영어로 그죠? 영어로 이북 출판사야. 이북 출판사에서. 여기서 또 이상하게 말이야, 이 북한 출판사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 수가 있어. 네. 자, 그래서 이북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컴퓨터북, 그치, 이북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이거를 책으로 자기네가 내고 싶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딱 검색을 해봤어요. 짜자잔. 이 책이 현재 어떻게 돼 있나를 오랜만에 저도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검색을 안 하다가 쫙 해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책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 교보문고하고 이런 데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요. 2008년도에 제가 그날 딱 계약하고 해지하고 딱 왔는데 절판을 하고 그리고 딱 왔는데 책이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공증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 아니 공증을 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계약하고 해지하면 끝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건 이제 걸렸다 나한테.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사장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오랜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 바보. 인생 한 푼도 못 받아가고. 줄여서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복수했냐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오늘은 좀 안 좋은 얘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 책 팔고 계셨죠 지금까지. 그랬더니 책 팔고 있었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뭐 얼마 나가지도 않아요 그 책 이제. 그래서요. 사장님 책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마음이 좋아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사장님 그래도 제가 일말에 그래도 제 첫 정을 들인 출판사기 때문에 저를 도와준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소했죠? 고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뵙도록 하죠. 라고 이제 얘기를 그동안 했어요. 팔아먹은 모든 책에 대한 인세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이제 왜 그러시냐면서 사장님 저를 바보로 하십니까? 짜자잔.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이분이 그 후에 이제 막 거의 매달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래서 봐준 건 아니죠? 잘못했다. 잘못했다. 봐줬구나! 아니죠. 봐주지 않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결국은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보시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꾸 사정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고 막 해서, 그냥 굉장히 상징적인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로 돈을 받으려고 사실은 사장님한테 이걸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장님, 전 정말 그날 사장님이 책 3권을 제 앞에다가 보여주고 그걸 그냥 가지고 나간 걸 보고 전 정말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난 지금 고조사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 우리 시청자들 앞에서 나는 그 책 3권을 연연하는 댁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출판사가 사정도 어렵고, 출판사도 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무슨 더불어 머시기에서 권장도서 되면 몇십만 권은 팔려. 그러니까. 나 골치 아프다. 어지러워. 그래서. 나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했냐면, 사장님,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순진하고, 그리고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한테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근데 사장님은 단 한 번이라도 저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냐? 제가 사장님하고 5년간 같이 함께 했지만 단 한 번도 사장님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인세 전화를 안 한 건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말 단 한 번도 저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너무한
얘기를 안 한 건. 팔았는지도 모르고 인세도 한 푼도 지금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면 합의를 해주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르면 이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액수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좀 적게 불렀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 사회적 범죄를 방임한 거야. 하여간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이 잘못한 것 같다. 저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후에는,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오늘 이 돈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합의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저한테 주시지 않았던 인세의 일부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저자 입장에서, 책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장님도 좀 그분들을 저자들을 좀 예우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실제로 그 후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전화만 하고 인세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가 뭔데가 절판된 이 사연인데요. 사실은 착한 건 절판된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올라. 그런 사건이 이제 네가 애기 뭔데 사건. 인권부터 좀 챙겨줘. 아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진짜 변호사를 동원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그 월급 띄어먹는 사장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체불임금을 못 받아요. 그거는 마누라는 해외여행 다니고 있다니까. 그런 분은 저한테 또 얘기하시죠. 아이고, 제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문제는 해결 못하는데 남의 문제는 제가 또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그게 문제야. 남 문제는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못 받아내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 그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 술 눈앞에서 생각만 나. 내가 72일 동안 술 끊었는데 지금 술 생각이 나. 진짜. 진짜요? 오늘 이제 본론 주제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 방지법은 그제도 말씀하시고 그제도 말씀하시고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에 제가 부족한 대해서 부분. 좀 이게 아니 이제 사실은 포커스. 여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냥 굉장한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전문가. 그렇죠. 온 국민의 설명충이었어.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독재 정권의 좋은 장점은 하나요.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장이 된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박정희가 그렇게 사람들 죽이고 개지랄을 떨었는데 그때 60, 70년대에 어떻게 그렇게 지식인들이 민주화운동 했을까? 근데 지금 깨달아져. 그쵸. 김대중 노무현 때는 민주화운동 얘기를 하면 등신 취급을 받았어요. 내가 여기서 2007년에 민주주의 중요하다 그래갖고 사람이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진보하고 있는 거야. 막 다다다다다다. 그쵸. 이게 독재의 장점이구나. 그래서 아는 만큼 힘들다는 말처럼 알게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저께 제가 이제 우리 망부님하고 통화하면서 오늘 방송에 출연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통화할 때 첫 질문이 이제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셨을 때 정말 힘들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아는 만큼 힘드니까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세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골간이 완벽하게 이건 무너지는 정도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아마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용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우선권을 늘 뺏겨요. 용어. 아젠다를 뺏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맨날 박근혜 박근혜가 했던 노동개혁법이라고 해갖고 4대 노동. 근데 이게 사람들이 노동개혁 법안을 반대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아니, 노동법을 개혁해서 노동자 좋게 만들자고 하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건 노동개혁법이 아니라 노동개악법인 거고 재벌 보호법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 아신 것처럼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27살, 8살이 될 텐데 그 후에 지금처럼 2년제인 것을 4년제로 늘리게 되면 4년씩 정규직이 못 되고 비정규직 2번만 하면 8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30 중반이 넘어가는데 30 중반을 넘어가서 어떻게 온전한 정규직 직종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생 비정규직으로만 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그동안 써먹었는데 2년 쓰고 정규직 안 시키기 위해서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숙련된 노동력이 가리킬만 하면 나가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4년씩 부려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에 또 하면서 8년 정도로 또 하겠죠. 그렇게 자꾸 해갖고 이제 한 30년 비정규직이 되면 차라리 나을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된 게 노동계약법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명칭을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자꾸 언론이 쓰고 뭐가 쓰고 박근혜가 얘기하니까 이게 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테러 방지법. 그러니까 아니 테러를 방지해야 하자는데 이걸 야당이 왜 반대하는 거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칭서부터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 그죠? 국민감시법 그리고 또 독재자 지원법 그리고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강화법. 예? 그리고 새누리 일당 독재 장기 유지법. 이게 이제 사실은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아젠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상태가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마치 반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박근혜가 뭐 책상을 10번을 때렸다고 하는데 책상을 들고 엎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죠. 때려 부셔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건데 바로 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이걸 밀어붙이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모든 건 다 기존에 다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 10월에 있었던 이른바 보안사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윤석열 이병이 폭로했던. 1990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이 계시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1990년 사건이었구나. 네, 1990년 10월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 테러 방지법 국가정보원 사건과 연계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990년 10월에 윤석양이라고 하는 당시 외대 학생 운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해 갖고 입대하자마자 신병 훈련이 끝난 직후에 보안사에 연행이 됩니다. 이른바 이것이 녹화 사업의 연계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가서 윤석양은 학생 운동을 할 당시에 알고 있는 선후배들 그리고 혁명적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에 이분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 관련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와 이름과 뭐 신상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프락치 프락치 역할을 하도록 요구를 하거든요. 윤석영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실제로 얘기도 해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래서 변장을 시켜갖고 어느 학교 앞에 있는 다방에 가서 야 아무개가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임을 또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사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임을 얻으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끌려가갖고 그 운동권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다가 나중엔 거기에 반 직원처럼 일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모비딕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그러다가 이 윤석양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중 프락치 그러니까 의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양이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이제 운동권 학생이 군에 갔다가 보안사에 연행돼서 그리고 거기서 프락치를 강요받는 것을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녹화 사업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녹화 사업이 그거였어요? 이게 사상 전환만 시킨 게 아니라 프락치로 써먹은 거야? 그게 녹화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프락치를 만드는 게 녹화 사업이었어요. 나는 그냥 전향시키는 건 줄 알았지. 아니, 그거 들고 와서 그렇구나. 그렇죠.
불어라. 네가 뭐 했는지 하고 이걸 해야 네가 전향을 한 거죠. 그냥 저는 사상을 전환했습니다가 아니라 자 네가 전향을 했으면 네 빨갱이 동지들을 불어라. 누구냐 해가지고 한 건데 그것을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에 갔던 사람 중에 7명이 의문의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바로 녹화사업 의문사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고대 김두왕이라든지 뭐 한양대 잠깐만요. 7명? 예, 7명인데 네.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 건 고대 김두왕 총을 맞아서 이제 완전히 뭐 하여간 그런 이런 희생자들이 이제 이른바 녹화사업의 의문사 사건 지금도 밝혀지지 못한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이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끌려가서 만약에 끝까지 자기가 부인했다면 그러면 이러한 의문사 사건에 그때 당시에는 흔히 잡아가서 야 너까지 거 하나 죽였다고 누가 의심할 줄 알아? 자살했다고 하면 돼. 총빵 쏘고. 이게 몇 년 사건이에요? 이게 84년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예. 뭐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용인 외대 남현진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녹화사업 운동권 학생들이 가면 그 다 알아요.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운동권으로 저기 연행됐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유치장이라도 갔다 온 거 그거 다 받아갖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남자 학생 운동권은 군대라고 하는 거에 끌려가갖고 한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육아협에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총무 아버지라고 해서 그 육아협에서 총무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학생운동을 하다가 서울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의문의 그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 의문의 분신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입대한 지 약 8개월 만에 부대 내에서 분신 자살해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데 그때 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서 어렵게 있었는데 이 아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아들이 걱정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운동권 학생을 좀 뜯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강제 입대시켰구나. 엄마가 이제 하루라도 빨리 군대 입대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병무청까지 가서 입대하는 날짜를 좀 당겨달라고 친척을 찾아가서 병무청 친척한테 부탁을 하고. 어떻게 그 엄마? 그랬는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한 게 엄마 저는 군대 가면 죽습니다. 녹화사업 피해가 있었다는 걸 아니까 제가 군대 가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살기 위해서는 군대 가야 돼. 이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들이 가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엄마의 소원이니까 제가 가는데 오늘이 엄마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죽었죠. 그게 몇 년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86년? 네. 86년도의 사건이었는데요. 기가 막힌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숨지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서울대, 그러니까 이후에 드러난 사건들이 서울대 출신의 운동권 학생이라고 해갖고 그것이 알려져 갖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통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이 엄마와 아버지는 정말 한이 맺힐 거 아니에요. 믿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진짜로 아들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부대에 소각장이라도 가서 아들이 진짜로 어떻게 죽었는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군인들, 동기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사망했다고 하는 그 소각장을 가달라고 했는데 일체 아무데도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않으니까 이 엄마가 싸웁니다.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억울한 의문사를 규명하고 밝혀달라고 하면서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던 중에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 시절에 이 의문사 진상규명이 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어머니가 그 후에 큰 정신적 충격으로
실어증 그리고 우울증 이런 걸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그리고 나서 90년 2월 어느 날 예, 실종이 됐어요. 엄마가. 예, 엄마가. 이 어머니가 근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기억하기에 그날 친척이 누가 집에 와갖고 그 친척하고 술을 한 잔 마시고 피곤해서 누웠더니 아내가 꿈결에 그러니까 잠결에 알았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자니까 머리에 이렇게 베개를 꺼내서 이렇게 배 주는 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이제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없더라.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 찾았는데 3일 후에 예, 그 한강에서 예, 투신 자살한 죽음으로 목숨을 끊은 그 어머니가 생전에 아들이 군대 가면 난 죽어요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결국 내가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죄책감으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녹화 사업의 이제 였던 거고 그 아버지가 바로 지난 2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그 아버지도 결국 암으로 돌아가셔서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제 제가 그 오마이뉴스에다가 기사도 쓰면서 그 아버지의 추모글도 쓰고 했는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들이 지금쯤은 이제 저 세상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부인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진상규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길거리에서 그 노인네가 한 대짬 자가면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만드는 싸움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법안 만들기 위해서 예 433일 동안 예 여의도 길거리에 플라스틱 그 뭐 스티로폴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싸워서 그래서 마침내 이 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예, 군대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인정이 됐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명예 졸업장을 예, 수여해서 아버지가 가서 2008년도에 가서 그 졸업장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내에는 민주열사 예, 기념 그 비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다 하시고 마침내 예, 아버님이 예,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녹화사업이었는데 바로 이 윤석열 이게 예. 독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선거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가 이런 세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연들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정말 많은데 일단 이 윤석열 이병이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크니까 이것을 결국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락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죄책감이 드니까 자기가 신고해서 보안사가 적발했다고 하는 이른바 혁명적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약칭 형노맹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조작된 사건이다. 이거를 당시 말지에다가 그 제보를 합니다. 예. 말지에다가 제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게 보도가 나가니까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너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보안사의 계장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제보한 거지. 너 이중 프락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윤석열 씨가 속으로 들통났다라고 위기감을 느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자기에 대한 감시가 결국은 깊어질 거고 자기가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한 후에 보안사에서 컴퓨터 디스켓을 지금 같은 USB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모나게 생긴 플로피 디스크. 예, 컴퓨터 디스켓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뭐 그때 당시 아시는 분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예. 요즘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거기서 이 보안사가 갖고 있던 그 플로피 디스켓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대 근무하는 시간에
교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담을 넘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KNCC 인권위원회에 가갖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그게 윤석열 이병 양심선언 사건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병이 90년 10월에 거기에 있는 플로피 디스켓을 가지고 탈출해서 그리고 KNCC 인권위원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그 들고 나온 플로피 디스켓이 뭐였냐면 바로 그 국군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는 군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이런 걸 감시하는 그래서 군대 내에서 군인들에 대한 동정만 파악하는 것이 권한이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고 수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보안사가 민간인들을 사찰했던 그 기록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사가 왜 민간인 누구를 사찰한 거죠? 모두 1303명의 그 플로피 디스켓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갖고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그 일부를 되는 대로 집어서 갖고 나와갖고 그래서 그걸 컴퓨터에다 넣어갖고 쭉 해봤는데 모두 대상자는 1303명이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단병호 위원장, 최열, 황령운동 만약에 지금 시대였으면 우리 망치 부인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주요한 인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상대로 뭘 했던 거냐? 예. 보안사령부가 사실은 1989년도 3월에 바로 노태우 정부 당시에 노태우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노태우가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고요. 지가 대통령인데? 친위 쿠데타. 자기가 대통령일 때 일으키는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잖아요. 즉 5년 단임의 쿠데타를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신이 바로 그런 친위 쿠데타죠. 자기 임기 중에 다른 정치적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이게 바로 친위 쿠데타인데 노태우 때 바로 그런 친위 쿠데타를 보안사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전두환이 무너졌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 88년도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89년도 들어와서 이른바 이 노태우 정권이 흔들흔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기도 했고,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농성도 투쟁도 들어가고 막 하니까, 노태우가 자기가 이것을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반대자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준비했던 게 바로 이 청명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명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데 그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바로 정권의 반대자로 여겼던 이게 바로 지금의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얘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비상사태 바로 그때 노태우가 얘기했던 비상사태가 바로 이거였고 테러방지법 청명작전이다라고 저는 얘기하면 이게 그냥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 청명작전이 뭐였냐 잠깐만 일단 심장이 너무 무리가 오니까 잠깐만 쉬어봐봐. 자,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병이 들고 나왔던 1300명의 민간 사찰 명단이 소위 이제 이 노태우가 준비했던 친위 쿠데타 그 당시에 자기의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준비했는데 그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와 안보가 흔들리고 위협에 처하게 됐으니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1303명에 대해서 말씀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이제 단병호 위원장 김근태 위원장 이수호 지금 저기 최교진 충남대 교육감 충남교육감 세종시 교육감이구나. 이런 분들이 지금의 이제 지금 우리 사회 주역으로 있는 분들이 당시에 이제 20, 30, 그러니까 30, 40대 청년 그룹에 있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다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해서 이분들에 대한 주소를 확인하고 집에 대한 구조, 이 집에 대한 구조까지 다 그려놓고, 그리고 당시에는 아파트보다 개인주택이 있었잖아요. 예상 도주로, 그리고 예상 은신처, 그리고 은신할 경우에 누가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예상자, 심지어는 담의 높이까지도 측정해서. 그게 이게 들고 나온 게 이 내용. 그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윤석열 이 이병희 얘기가 좀 유명해. 여기 어디 방송에서 얘기한 거 있어요? 지금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에 나왔다는데 이 내용 어디서 얘기했어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고 아는 분은 알겠죠, 얘기가.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청명작전인데, 자, 그렇게 한 거를 지금 박근혜가 하고 있는 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이름하는 이거. 자,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감청하고, 그리고 계좌 추적하고, 야. 그리고 아무런 뭐 없이 대통령 승인 한마디로 모든 걸 한다? 그때 뭐였습니까? 노태우의 친위 쿠데타, 대통령의 승인, 즉 쿠데타요. 아니, 여기 계엄령이에요. 계엄령이 바로 대통령의 승인이에요. 대통령이 승인하는 게, 대통령이 승인하지 국회가 승인합니까? 여기 계엄령? 그러면은 국회 해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진짜로 하려고 했던 그거다.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집에 오기로 이제 화요일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요? 이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원래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랬죠. 응, 다른 거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아니, 근데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갖고. 하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쪽으로 이제. 그냥 이게 툭 건드려도 이게 나온 거구나. 아니, 머릿속 어딘가 창고에 있는데 그 문을 이제 열면. 자, 자주가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테러 방지법이 뭐냐, 테러 방지법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국민 감시법이다. 그럼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국민 감시할 수 있지. 난 떳떳해. 나는 뭐 바람도 안 폈고 나는 어디 뭐 숨길 거 없어. 나는 뭐 이상한 거 쓴 적도 없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감시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얘네들이 민간 사찰한다는 얘기는 그런 식이었다. 그쵸.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던 청명작전이라고 하는 83년도 3월에 보안사가 그 해서는 안 될 비밀 공작으로 이걸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이런 법으로. 그래서 실제로 무슨 비상사태,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외국 나가고, 책임자가 나가고, 심지어는 대테러 작전, 대테러 대책회의에 그 의장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모르고 자기인지도 모르고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경엔 도대체 누가 위협이냐? 이거는 지금 박근혜는 자기 혼자 위협하고 자기 혼자 전쟁 놀이하는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얘기하다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니까 지네들끼리 합의하니까 우린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런 필요 없는 걸로 또 해버리고. 이거는요, 외교 참사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호구에서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전 세계 영구가 됐어요. 전 세계 영구가 되고, 뭐냐, 쟤네는 지네들끼리 알아서. 자, 이 얘기를 그러면 더 정리를 해보면. 청명작전에 대해서. 자, 그래서 1303명을 민간 사찰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시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1980년도에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니 1980년에 그 5.18 항쟁 일어나기 직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랑 전부 다 가택연금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일부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른바 예비검속 아시죠? 6.25 전쟁 때 예비검속이라고 해갖고서는 그때 당시에 뭡니까?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나왔던 장면. 제가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왜 예비검속으로,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그때 당시에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내가 그 과거에 공산주의 뭐 어쩌고 했는데 지금은 반성하고 이제 사상을 전향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을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에 담아주고, 걔네들을 골라서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보도연맹으로 들어오면
상으로 보리쌀을 준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고 할머니, 어머니한테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나오는 영화 배우 이윤주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보리쌀 그러니까 두 대박을 준다고 하길래 그거 받으려고 사실은 나는 이념이고 사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보도연맹으로 가입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전쟁 딱 나니까 그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게 이게 바로 예비검속이었거든요. 그리고 4.3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건데 바로 이 청명작전이 그런 예비검속 차원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순간, 친위 쿠데타 일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 일거에 가서 잡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갈 건지에 대한 예비 도주로도 다 미리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고 담 높이까지 다 측정해 갖고 이 사람이 담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했던 건데 이걸 이제 윤석열 이병이 갖고 나와 갖고 폭로한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구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저는 이건. 그때 막 떠든 건 알았는데 어린 그쵸. 시절에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근데 우리 맨날 학생운동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뭐- 이게 이 사건이구나. 예, 그래서 야 오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막 온몸이 막 저릿저릿. 그게 이제 이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윤석열 이병은 도망을 갑니다. 이제 탈영죄를 적용해요. 그래서 체포되죠. 체포가 돼서 징역 2년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감옥을 갔는데 자 이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사건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크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 문제 가지고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보안사의 이러한 행위, 1303명을 갖다가 예비검속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퇴진해라. 노태우 퇴진하고 보안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뭐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강경 투쟁을 선언을 해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였고 민주사회에 대해서 도전이다. 그래가지고 단식 투쟁을 선언하니까 이때가 이제 10월 8일이었거든요. 10월 8일 날 이 폭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10월 8일 날 했는데 이때 이제 뭐를 했냐. 노태우가 큰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영화에서 많이 보시는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 이것 때문에 선포가 된 거예요. 사실은. 10월 8일 날 갑자기 조폭들 잡아들였던 관심을 쫙 돌리기 위해서 10월 8일 날 이 사건 딱 터지고 DJ가 단식 선언 딱 선포하고 이러니까 10월 13일 날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모든 조폭들을 다 잡아들이겠다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그러니까 막 뭐 양은이파 맨날 뉴스에 그 범죄의 전쟁 도배하고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1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 뭐 91년도에 강경대 치사 사건 때,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했을 때 관심을 돌린 것도 바로 지방선거를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거를 도입해서 91년도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 갑자기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했던 건데, 자, 이게 이제 바로 이 사건인데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에 수습이 어떻게 됐느냐? 수습 국면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 그 전환이 있었어요. 이 윤석열 이병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뭐가 큰 역사적 계기가 있었냐면 바로 국군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 이 보안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악명을 떨친 조직이죠. 중앙정보부가 유신정부 하에서 악명을 떨친 것이라면 보안사는 80년 전두환 정권을 지탱해준 힘입니다. 안기부가 아니고. 그게 이제 그 보안사가 실제로는 안기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바꾼 거잖아요. 보안사가 사실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 보안사령관 할 때 유신 사건이 터졌던 거고요. 녹화 사업을 도입해 갖고 사회를 장악한 것도 보안사가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전두환이가요. 보안사 요원들을 맨날 불러서 청와대에서 만찬하면서 당신네들이 우리의 이거다. 그러니까 안기부는 그죠. 뭐 겉으로 드러난 외곽 조직이면 실제 핵심의 보안사였구만. 저기 중앙정보부의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면서요. 전두환은 중정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안기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고 보안사를 중심으로 자기 힘을 썼던 거죠.
예, 중앙정보부가 그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실제로는 그 조직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친위 조직은 보안사로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후임도 노태우가 보안사령관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사가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군부 독재의 핵심이었구만. 군부 독재, 그러니까 군부 독재라고 얘기한 거죠. 군인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안사를 정점으로 했던 거고, 전두환은 자신의 동생인 전경환을 시켜서 경찰대 출신이었던 전경환이 치안부, 그래서 전경환이 자기 동생한테는 경찰을 장악하게 했고 자기는 보안사를 장악하게 해서 전두환을 그래서 군부 독재라고 하면서 경찰 독재라고 얘기했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을 지탱했던 힘이었는데, 그러한 그 국군 보안사령부가 이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의 기무사. 국군 기무사령부로. 그래서 보안사령부가 이 폭로로 인해서 보안사가 이제 이른바 이제 해경 해체처럼 예, 그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뀌고, 그러면서 예, 약칭 기무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일체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을 사찰할 수 없도록 제도화됐고 선언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일체 민간인 사찰을 못하도록 예, 해놨는데 완전히 그걸 됐는데, 지금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려는 거다. 그런 거고, 두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조직이 얼만큼 그러면 정말 핍박을 받았냐. 그때 당시에 보안사령관은 별 3세 3스타 중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별 2개 소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무사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별 3짜리 조직이 별 2로 가면요, 별 3짜리 조직이 와갖고 니네 뭐야 하면은 깨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큰 조직은 당연히 대장의 급도 높아야 되는데, 이걸 별 2로 내려준 사건. 이게 바로 보안사 윤석양 이병 폭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게. 예. 예. 옛날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게 심장이 쫄깃하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시죠? 나도 처음 듣는데 이렇게 자세히 얘기 좀 처음 들어요. 지금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시죠? 손.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시죠? 예. 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봤어. 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4,900분께, 4,900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추천 3,900명이야. 1,000명 누구야? 너네 보안사야? 기무사야? 국정원이야? 4,900명이 시청하면서 말해요. 4,970명이 저기 시청하면서 추천은 지금 1,000명이 안 했어. 너네 정체가 뭐야? 예, 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와, 진짜. 추천을 정말 많이 해주십시오. 예. 추천은 공짜입니다. 네. 예. 이 막 소름이 막 끼쳐. 야. 자, 그래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그 박근혜가 3년 전에 대통령 취임하게 된 그때 그 부정선거 누가 했습니까? 국정원이 했죠. 사실은 이게 그 보안사가 했던 것만큼 절대 이게 뒤처지지 않는 정말 큰 범죄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전부 다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갖고 투표권으로 해갖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테러방조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 이게 정답이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정원이 결정한다예요. 그렇지. 국정원이 결정한다. 지난번 선거가 바로 국정원이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 공작을 통해서 엄청난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군사이버사령부가 엄청난 개입을 했고,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애국교육이라고 뭡니까? 무슨 애국교육인가 무슨 정신교육인가 해갖고 그걸로 사실상 여당 지지 그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그런 선거운동을 했고,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김직원이라고 하는, 김하영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그러한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진 그들이 나서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밝혀내야 될 경찰이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선거 투표일 3일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된 바 없다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냈어요. 모든 권력기관이 다 나서서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했고 거짓말로 만든 사건. 이게 지난 대선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게 자, 노태우 정권을 우리가 군부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권 하에서도 보안사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들통나니까 기구의 명칭을 바꿨고 그리고 거기 있는 대장 사령관의 직급을 별셋에서 둘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일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정보원 이름 바꿨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직원들 전부 다 그대로 있어. 예,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기소유예 처분을 안 했어요. 그냥 검사 단계에서 검사 기소유예로 처리를 했어요. 뭐라고 기소유예 명분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혹시? 국정원 원장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랐던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부살인업자는 그런 처벌 못하는 거죠. 조직폭력배들 그 조직 구성상 조직폭력배들 어떻게 처벌을 해요? 만약 그 논리로 한다면 조직 구성상 내린 명령 대장이 내린 명령을 어떻게 조직원이 그거 됩니까 말이? 이거는요 국가정보원이 깡패 조직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처벌해야 되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거 그냥 넘어갔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런 조직에게 지금 엄청난 완장을 치워준다는 게 바로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잘못한 조직 정말 지금도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원세훈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 망부님에 대한 그 좌익 교수님 이런 놈들에 대한 처벌도 끝나지 않았고 그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놈들에게 이 권한을 준다. 이건요 제2 제3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도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감청이니 무슨 뭐 계좌 추적이니 이런 거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원세훈이라도 처벌을 받았던 건데 이제는요 그 모든 행위가 다 이 사람이 의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이 지금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일이다. 예, 그래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에 추구하는 사회. 즉 박근혜가 왜 이렇게 테러방지법에 목을 매나 박근혜가 살았고 그 돌아가고 싶은 시대의 상황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짚어보는 일부를 가졌습니다.